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상규 교수입니다. 발표를 해주셨던 5분들이 다 패널로 좀 참석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한 50분 정도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일부 주제는 상당히 이제 의료에 국한된 얘기였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 2부 주제는 아주 상당히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미래, 인력, R&D 이런 부분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각 한 분 한 분 발표하셨던 주제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전에 듣기로 한 300명 정도 실시간으로 토론을 시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시간 창에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질문들을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중간중간에 패널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들이 좀 이제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이제 우리 홍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의료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부의 역할이 좀 큰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침 이제 홍 교수님께서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맨날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의료계 내부에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홍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계가 아닌 외부에서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사실은 시장과 정부의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외부에서 의료를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일단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실감했다는 것이고 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참 정부 불신 사회거든요. 그런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과정에서 의료와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또한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다. 그런 현상을 보는 게 굉장히 저는 아주 반가웠습니다. 반갑고 희망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사회적 자본인데 그동안 사실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덕선 교수님께서 아주 저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인의 윤리 이제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아주 좋은 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의료인의 윤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개인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사회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가령 감염병 보균자가 스스로 자기 컨디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마구 가령 자가격리 상태에서 마구 무시하고 돌아다니던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 그거를 감안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과연 개인 수준에서 그런 윤리를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지 있다고 존재한다고 작정할 수 있는 간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가령 아주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될수록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주 고위험 시설의 정비 유지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거대한 댐의 수분을 관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하급 근로자들이 가령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아주 마구잡이로 처리한다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가 정말 수십 년을 걸려서 복구하기 힘든 대형 산불을 최근에 특히 부쩍 겪고 있고 또 대형 화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화재들 중에 상당 수가 개인의 부주의, 가령 담배꽁초를 차를 타고 가다가 가령 버린다든지 또는 뭐 유증기가 있는 발생하는 곳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꼭 담배만이 아니고 그런 부주의한 행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적 재난으로 비화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염병 위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행인 것은 정부가 초기에는 좀 갈팡질팡하고 또 컨트롤 타워 얘기를 가지고 상당히 무리한 그런 그 시도도 했고 한 것을 저는 아주 잘 봤습니다. 또 그러나 싶었는데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본은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정은경 본부장뿐만 아니라 일본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지만 사실 엄밀히 그걸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 그 중심의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일본이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일본뿐만 아닙니다. FDA 같은 거, 우리 한국 FDA 식약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과연 얼마나 공적 영역에서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소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는가, 그 여건을 만들어줬는가, 이런 점에서 많은 반성이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그 아주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정부와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소생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더 강화시키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뭐 뒤에 이제 더 논의하려고 했던 윤리의 문제까지 이제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이 코로나 초기에 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의사협회하고 정부가 좀 갈등 구조를 노출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안 교수님 그 지금 뭐 의협의 일도 관여를 하고 계신데 이 정부와 의료계와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추가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의료계가 생각했던 전문가 집단과의 대화는 좀 더 편향적이지 않고 어떤 의료계를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관련자들하고 대화를 했었으면 하는 게 여기에 바람이었는데, 이쪽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거기에 그때 전문가 그룹으로 선정된 분들과 선정된 과정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고 아마도 추정컨대는 지금 의사 출신 대단한 예방의학자가 한번 그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어떤 프린시플 오브 컨비니언스, 사람 모으기 좀 편리한 순서대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거기까지도 좋은데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과의 수직적인 대화 성공을 하고 아주 잘했습니다. 칭찬해 줘야 되고요. 하지만 또 다른 네트워크의 수평원서의 대화, 학자들과 사회학, 윤리학자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지적하는 게 전문직 단체 어디와 대화를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보여주었던 영국 그 퍼블릭 헬스가 만든 데 보면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에서 얘기해야 될 그룹들이 이렇게 리스트업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게 임상 증례에 대한 사례고 공유도 돼야 되고요. 또 그들한테 뭘 전달해 줘야 될지, 또 그들이 현장에서 얻는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 대화하다 의료인들이 물자를 뭐 너무 가지고 있으려 그래서 물자가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 일선에서 물자가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격분하게 만들거나 그런 건 어떤 그 대화 구조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상호 간의 고의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네트워킹에서 하는 어떤 대화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고 여전히 우리 의사들은 지금도 텔레비를 보고 우리도 같이 일반인들과 같이 아는 거지, 저것이 어떻게 증상이 전개되고 이러는 거는 특별하게 무슨 자료를 구해서 볼 방도가 없었습니다. 협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걸 시도하고 해봤지만 조직적인 그런 자료 전달은 없었습니다. 받을 수도 없었고요.
또 왜 육수학자들이 너네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무증상자율이 얼마나 되느냐 저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협회에도 물어보고 뭐 질본을 통해서 거기 감염내과 분 일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자료를 그럼 누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데서 이제 투명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투명한 거 같으면서도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거죠. 네. 뭐 강대 교수님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정책에 많이 관여도 하시고 정부 일도 많이 이제 같이 관여하셔서 하신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의료계와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뭐 초기 정부 대응의 미흡함 뭐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금 100일 이후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어찌 보면 우리 정부와 의료진과 또 일반 시민 간의 어떤 삼각 체계가 대단히 유기적으로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이제 뭐 이 100일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2월 중순 20일경에 첫 번째 사망자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약간 우왕좌왕하던 시기를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일선에서 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은 지금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그냥 언서튼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를 트리어지하고 중환자실 보내고 선별 진료소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요. 자원도 준비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그 1단계를 넘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 질본 아까 언급됐던 정은경 본부장이나 뭐 권준호 관장이나 뭐 윤태호 본부장이나 곽진 과장이나 이런 약간 메르스를 경험했던 또 전문성이 있는 방역의 중간 책임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팩터는 역시 병원에 있는 의료진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전체 우리 의료진이 이제 동네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가 생기고 나서 그걸 진료하는 음압병실에 근무하는 분이나 중환자실에 계시는 그런 이제 인력들 그 인력들이 정말 아주 헌신적으로 협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에서의 어떤 협업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런 경험들을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했고 어떤 부분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발제에도 얘기했던 이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리뷰를 통해서 잘했던 거 못했던 것들을 꼭 되짚어보는 또 다시 시행착오 안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 신뢰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의료진을 보는 시각 또 의료진이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한 피해 의식 그다음에 동네 병원과 병원과의 또 여러 가지 관계 민간과 공공의 역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일찍부터 우리가 대학의 교육부터 좀 잘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의료진을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병원 앞에 의료진 응원한다는 프래카드가 그거 병원 자체가 붙인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뭐 이런 뭐 그게 동원된 건지 안 동원된 건지 잘 모르겠고 아까 안덕선 교수님께서는 정부 주도의 덕분에 챌린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좀 다시 쌓이는 계기가 된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뭐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가장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게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온라인 강의가 적응이 돼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다라는 생각들도 이제 가지게 되는 것 같고 뭐 아까 나근호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뭐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나근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한 말씀 못 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의료가 사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훌륭한 자원들을 이제 들어와서
사회에서 조금 이제 좀 다른 시각이 있었어요. 과연 공과대학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는데 그동안 너희 의료계는 뭐 했냐. 근데 이번에 사실 아주 좋은 사례가 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계에서 아까 승백 교수님 K바이오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많이 받았던 연락들이 이제 너네 어떻게 해서 이거 오버컴했냐. 가장 이 의사들끼리 질문은 뭐였냐면은 일반 계획됐던 환자와 수술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영위하면서 다 했던 거는 홍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신뢰 자본의 구축이 있었다. 의료계와 이 저희 시민사회와 정부와 거기에 대표적인 예를 좀 제가 생각하는 예를 바라보면 수많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수많은 보건소가 어떻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셨나 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가서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뭐 월급을 받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그 활동을 다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저희 의료가 이번에 정말 그 신뢰 자본을 크게 구축했다. 우리 정말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진료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회의 중요한 부분들이구나. 이 젊은이들이 얘기할 때 정말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프로 선수들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신뢰 자본을 저희가 쌓고 아마 예전에 뭐 IMF라든지 또 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력을 응축해가지고 올라갔듯이 저는 뭐 당연히 이번 계기로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K바이오의 정말 시발을 알리는 그런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 교수님이 질문 주신 그 온라인에 대한 그 진료에 대해서는 아까 명지병원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주 지금 강하게 갖고 있는 게 그 온라인 배송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금 배송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뭐 그런 배송 시스템과 좀 어떻게 그 연계를 하는 뭐 지역의 그 뭐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 온라인과 그런 그 융합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는 그 기존의 그 플레이어들이 이 본인의 영역을 이제 크게 구축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영역을 지켜서는 해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이번에 뉴욕에 엄청난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원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지금 그 달리 해결이 안 됐던 문제는 그 면허가 주별로 나뉘어 있으니까 크레덴셜링을 할 수가 없었다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결국은 이 경쟁력의 아주 중요한 팩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조금 그 저희 개개 집단의 이익을 좀 뒤로 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조금 공공의 가치를 좀 창출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쌓았던 자본을 좀 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 이런 거 조금 저희가 양보를 할 테니까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를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좋은 일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동안 저희 그 의료계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무슨 원격이라든지 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각도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이 원격 진료의 57%가 개원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뭐 그런 아주 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저희 뭐 당연히 환자분들 또 국민들 게다가 저희 뭐 의료계 정부가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를 도입해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R&D, 그 중요한 국가 R&D에 이제 그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아까는 이제 이제 사업단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좀 해주셨는데 그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변화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전후에서 R&D 전략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은 듭니다. 특별히 저희 뭐 전공 분야인 이제 이 백신 이쪽에 보면은 이 보통 안전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이런 의약품이다 보니
거기에 규제나 이런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개발비를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개발이 좀 어려운 이와 같은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코로나 사태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박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질병에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답트했었던 이런 백신 개발 이와 같은 어젠다를 그대로 어답트하면은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좋은 백신이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라면은 그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 실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되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새로운 하나의 주제로 되어져 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쩌면은 좀 강점이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산업을 이끌어오는데 중요하게 그 IT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신속한 개발. 뭐 1년에 또 2번씩 핸드폰의 모델이 바뀌는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는 해가면서 신속하게 이 소위 그 빨리빨리 문화가 어쩌면은 이와 같은 산업에 굉장한 동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학에 있어서는 사실 빨리빨리 문화가 적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우리 인체에 쓰는 이와 같은 이 규제에 대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사실은 슬기롭게 우리나라가 이것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진단시약을 그와 같이 신속하게 개발해서 활용이 됐다는 이와 같은 이슈. 그래서 신속성이 굉장히 우리의 국민성에 맞고 이것이 의학을 개발하는데 특별히 이 팬데믹과 같은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일들이 좀 투자가 필요한 일이고 따라서 신속성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 마인드, 초기 마인드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코로나에서는 끝장을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끝장을 볼 것처럼 열심히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 중요한 질문은 우리 과학자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끝장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것이 끝장을 보는데 1, 2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10년이 걸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하나 정부에다 하고 싶다면은 이 끝장을 내고 싶지만은 정말 기간도 고려를 하신 발언인가? 어쩌면은 행정부가 변화가 되고 리더십이 변화되는 이런 상황이라도 끝장을 낼 정도로 우리가 이 지속성을 가지고 갈 정부의 의지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도 의문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2001년도인가요? 그 9.11 테러 사건 때 미국이 제정한 바이오 테러리즘 액트, 바이오실드 액트에서 정한 것은 뭐냐면은 행정부의 수반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련 없이 미국 정부는 10년 동안 이 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액트의 그 법률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성을 갖는 정부의 의지가 어떤 의지 표명이 문서화돼서 굉장히 하이랭킹 어떤 법적인 조문으로 이것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따라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많은 제약회사와 바이오텍 회사들이 이것을 믿고 따라서 투자를 하면서 정말 끝장내주는 K바이오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홍 교수님 추가로. 이번 그 코비드 19 사태 위기 덕분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에 아주 호기가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를 사회 갈등의 문제로 봅니다. 특히 물론 이제 원격 교육 같은 건 비교적 저항이 좀 덜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원격 진료 또는 비대면 진료는 이미 의협에서 아주 그 소위 범주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또
어느 당사자들도 일방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소셜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사회적 타협을 위한 합의를 위한 노력,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바텀업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정말로 자기의 어떤 의도나 정치적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타협할 것은 타협해서 합의를 이루어 나갈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 위험성이 있다면, 원격 진료 위험성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또 다시 이게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뭐 의협도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쌓은 공이 금방 다시 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 그만큼 또 손상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좀 신중하고 좀 충분히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예, 우리 사회 현재 미래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의료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마디씩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안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좀 얘기를. 우선 제가 여기 나왔다 그래서 제가 대한의사협회를 공식적으로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 그러는 게 자꾸 끄집어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쪽으로, 그거는 의료를 어떤 공공재를 보고 비영리로 한해한 기존의 철학과 맞부딪힐 수 있는, 또 일반 노동그룹 이런 데서 지적하는 상업화가 갈 수 있는 길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독일 헌법에서도 전화진료는 위헌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보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직접 통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걸 보면 간병인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처방까지 하가는 상당히 위험한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의료 가치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와 굉장히 좀 합법적인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 계획이 뭐고 거기에 지금 미충족 의료가 얼마인데 이거를 하는 방법으로 이게 도입됐을 때 그게 뭐가 해소가 되는지, 그냥 환자들이 편하고 코비드 때 보니까 아주 좋더라 이 말만 가지고는 정부가 할 포지셔닝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건 잘못된 포지셔닝입니다. 전체 우리 의료 수요가 일만큼인데 지금 못 맞추는 게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의사하고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거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더 빠른 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가. 그리고 만약에 상당수 대면 진료를 이걸 대체한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시설에서도 자기 주치 만나는데 몇 주가 걸리거든요. 다 대면으로 하면 역시 대면도 그럼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안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의사들은 불안해합니다. 대면 진료할 때 사람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고 해서 어차피 나중에는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로 귀결이 되는 수도 많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의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의료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고요. 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간편한 싸구려 진료를 이렇게 변화를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뭐 직접 만나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한테 볼 때 왜 동아일보인가 어디서 조사해 봤더니 환자들은 편하다 그럴 때 의사들은 불편하냐 그러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을 때 저희 나라는 더더군다나 의료상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형사처벌하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에서 의료를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내가 당직인데 안 쓰고 갔다라든가 무슨 성추행을 했다든가 그런 거 형사처벌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시경도 열심히 하고 뭘 했는데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형사처벌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반 이슈가 같이 나와줘야, 그리고 이분들이 평소 주장하는 의료의 공공성 뭐 강화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건지, 의료 전달 체계를 다시 확립해보자. 그래서 1차 진료로 돌아가야 되는데 1차 진료 중심하고도 이게 맞는 거지. 그러면은 이쪽에도 설득 가능하게 그럼 1차 진료부터 한번 해봅시다라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보면 외국 경우도 보면
상당한 중소 IT 기업들이 굉장히 불을 켜고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비드-19가 벌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의료 윤리를 훼손하는 사안이 생길까 봐 반대하는 거지 무슨 이거를 결사반대 이유 없이 무조건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이유가 있어서 그걸 제시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제시는 없고 그냥 간편하게 소비자 만족도를 했더니 높더라거든요. 그거는 4만 부를 향해 가는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정부의 대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럴싸한 이유를 들고 나와야 이쪽도 흥미를 보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대화할 만한.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자기들이 야당일 땐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다가 여당만 되면 그걸 또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책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산업 개발을 해볼 때 적당한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이게 뭐 비대면 진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헬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미래 의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에랑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강 교수님 뭐 아까 미래 인력과 관련한 얘기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논의되는 주제 조금 제 의견 좀 드리고 뭐 인력 양성 좀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에 대한 권리는 이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 아닙니까? 건강권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과정,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얼마나 코스트를 넣었을 때 어떤 베네피트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정부든 뭐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이번 하는 과정에서 한 두 가지 사례가 좀 떠오르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진단검사 키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민간 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거의 10만 원대 수준의 많은 검사를 했고 그 당시 미국에서 한 4,000불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의료 자원에 대한 어베일러빌리티 또는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아마 이번 이 사건이 끝나면 대한민국에서 적정 의사 수는 몇 명 정도 또 될 것인가 뭐 의사가 지금 숫자가 충분한가 아니면 좀 더 많아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의료 자원에 대한 부분까지 갈 것이고 이제 이런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과정이고요. 전문가들도 물론이고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갈 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가 이제 저희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어떤 의사들을 우리가 뽑고 어떤 의사들을 배출했느냐 뭐 0.01% 하일에 있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인텔리전트하다는 거하고 똑똑하다는 그러니까 소위 저희 대학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50만 명 중에 거의 150등 이내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데리고 그 학생들이 앞으로 훌륭한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6년의 과정 동안에 얼마나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가장 고민했던 것들은 이제 이런 사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머리 좋고 환자 잘 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과 같이 호흡하면서 공감을 갖고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사실 담아져 있지는 않거든요. 뭐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우리 안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런 과목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새교육과정 만들면서 인문사회의학이라는 과정을 이제 넣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환자의사사회라는 과목을 했다가 아주 확대를 해가지고 인문사회의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리더십, 그다음에 프로페셔널리즘, 그러니까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역할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텔레메디신 같은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래는 피할 수가 없는 영역 같습니다. 이게 그냥 논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제한적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사실 원격 의료에 대한 교육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좀 계속 또 복귀를 해야 되고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의료 인력들을 키워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전문가들에 대한 합의들도 필요하고 또 변화하는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로 변화해야 된다는 게 제가 늘 생각하는 바인데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대학이란
네, 이 교수님들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특히 전문적인 인력을 키우는 학교일수록 대부분 더 심하고요. 하여튼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예, 뭐 관련해서 뭐 나그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대학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졸업 후 교육까지 관련해서 최근에 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좀 해주실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육이 저희 의료기관이 이제 두 개 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주관이 되시는 학위과정 교육, 그러니까 학부랑 대학원생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그래주에이트 에듀케이션이라고 표현되는 그 이제 뭐 생애 이제 전주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희 기관이 아주 약한 부분이 지금 그 간호직이나 행정직에 대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를 이제 차세대를 끌고 나가는 그 아까 강 학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그 리더십 교육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여태까지는 그냥 의과대학, 뭐 의료 기술을 배우고 의사를 만드는 기관 이렇게 이제 뭐 설정이 되었었다면 앞으로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뭐 보건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잘하시지만 이제는 조금 더 한 가지 책무가 더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국 사회를 넘어서 이제 아시아를 리드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리더십 그룹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큰 그림을 좀 사회에 제안을 하고 저희가 모범을 보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저희가 뭐 시범 사업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동 의료인 교육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배우고 싶은 의료인들도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총체적으로 맞아 떨어질 때 저희가 준비가 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성공 사례를 계속 확장하다 보면 지금 제가 바라보기에는 뭐 저희 그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에듀케이션 필드는 뭐 지금 이제 제조업이 영원히 지금처럼 이제 제조업 위주의 국가로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갭을 메꿔줄 수 있는 건 아무리 전 생각해봐도 K-바이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저희의 우호적인 여기서 예전에 왜 저희 미네소타 프로젝트처럼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 익숙해진 그런 의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 의료에 이제 익숙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암들은 더 이상 인시던스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든가 한 건가 하면 모든 의료기관이 아마 규모의 경제를 뭐 더 확장해서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단위 개인 병원부터 시작해서 큰 병원, 상급 종합, 뭐 중증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들까지 그런 이 기관은 이제 앞으로 그 사회에 공헌하는 주로 차세대 의료인을 육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좀 포지셔닝을 한다면 정말 그런 아이템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10년, 15년 후에 저희 후배들이 지금 앞으로 올 의료인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라고 저는 감히 큰 꿈을 좀 꾸어봅니다. 예, 그 뭐 잠깐 그 실시간 그 질문 들어온 것들, 뭐 의견 들어온 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뭐 몇 가지 의견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뭐 정부의 개입이 너무 큰 게 문제다. 뭐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의견은 안덕선 선생님 마스크를 쓰지 않은 버스 탑승객을 처벌하자는 데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탑승객을 처벌해야 되는 건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저번에 30몇 번 환자를 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뭘 하겠다라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례주의 원칙을 잘 보십시다. 프로포셔널리티.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를 안 썼는가. 지금이 한참 대구에서 막 그 커브가 이렇게 올라갈 때 상황인가 지금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마스크를 안 썼다라고 처벌할 수 있다면 아까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경찰 국가로 이제 전환되는 어떤 그 시금석이 아닌가. 그래서 국가사회주의로 나라가 국민들의 바른 생활을 관리하고 아침에 3번 양치질 안 하는 사람도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처벌도 할 수 있고 마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형사법에 과도한 개입이 시작이 되는 시금석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건 정말로 상황에 따라 일반화할 수 있는 룰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판단의 주의를 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회적 밸류를 공유할 것인가, 이걸로 사회가 뭉쳐진 솔리다리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서로 감시와 감시의 사회로 바뀔 것인가,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네, 단편적인 뭐 이야기지만 지금 버스를 타시면요, 버스 기사들이 마스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워낙 차량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은 그만큼 저희 사회가 성숙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가 거기에 그만큼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버스 기사들도 마스크가 없으면 마스크를 줍니다, 지금. 네, 그러니 그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발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의도 경찰 국가다, 뭐 준다, 뭐 처벌한다 이런 걸 떠나서 각자가 성숙되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금처럼만 나갈 수 있으면, 저는 정말 21세기 중반 후반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좀 존중받는 그런 국가, 그런 의료 체계를 가질 수 있다고, 정말 이런 사례들을 쭉 보면 그때마다 좀 뭉클합니다. 그 독일 각 주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베를린까지 그 공공교통 이용자에게 마스크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용인이 되려면 비례 원칙 등에 이제 적합해야 되거든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냐 아니냐에 또 달라지는 거고, 또 필요한 다른 수단이 없었는데 그런 수단을 택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례성이 맞느냐, 뭐 이런 이제 심사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도 하고 대법원 법원에서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본권과 자유라는 게 상대적이라서 어떤 한쪽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 다른 한쪽이 또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러면 사회 공중의 자유가 조금 더 향상되는, 그 우호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문제지만, 그런 조치를 취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제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권 간의 그 충돌 문제가 나오고, 기본권 간의 상호 조화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건 뭐 프락티시에 컨코르단츠라고 해가지고 실천적인 조화를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 하는 게 입법권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감염법 예방법도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도 개선되고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조금 더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그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못한 거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이미 원격 진료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긴급 상황에서는 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줬는데, 이 원격 진료 같은 그런 ICT 기반 그 메디컬 케어라는 것도 조금 더 휴메인 퍼포스를 위해서 사회 공공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꼭 아주 나쁜 거다, 이건 뭐 하면 무조건 위험하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위험성을 아주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또 공익적인 또 상황 윤리에 따른 그런 용도로 이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메디컬 케어는 가령 GE가 자기 매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 메디컬 케어에 할애할 정도로, 이건 새로운 소위 블루 오션이 된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 벌써 레드 오션으로 바뀌나요,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이게 세계 경제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영역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 소위 그 매니팩처링 경쟁에서 우리가 뒤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백신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국익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한 50분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얼추 이제 한 5, 6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예방의학을 전공했는데, 전 사실 백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일반인들이, 제 친구들이 백신 언제 개발되냐, 이제 맨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송 교수님, 백신이 개발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이름이 성백린인데 이것을 흘렸으면 성백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백신을 전공을 해서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 히스토리를 한번 좀 보면은 우리 1984년도 HIV가 발생이 됐을 적에 미국에서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년 내에 백신 개발한다라고 미국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0몇 년 지났는데 아직 백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패시미스틱한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 목표는 1, 2년 내에 백신을 해서 임상에 진입하는 것, 어쩌면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너 인스티튜트가 진행하는 것은 올 10월까지 임상 환자 사람을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현실화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백신이 누구는 이렇게 빨리 된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정말 그 갈피를 못 잡는 이와 같은 혼란 상황, 아니면은 백신 개발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사회적인, 메디컬적인, 기술적인 어떤 합의가 좀 도출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백신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장 임상에 진입을 해서 진다 하더라도 지금 개발해서 1, 2년 후에 임상에 진입되는 시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임상에 진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백신 테크놀로지는 일단 기술 자체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해서 이 방법은 안전하다고 이제 판명이 된 기술을 가지고서 쓰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이 면제가 되고, 그래서 임상 진입이 쉬워집니다. 문제는 안전한 백신일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곧 개발이 될 임상에 진입하는 백신이 임상에 진입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백신이야? 이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스트러글이 일어날 텐데, 그때는 아마 국가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정책적인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좀 적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인류 공영의 측면에서 무엇이 베네핏이 있느냐,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베네핏이 아웃웨이 한다라는 어떤 결론이 있을 경우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합의가 그 당시에 이제 도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 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지만 궁극에서는 유효성,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멀티플 다양한 백신 어프로치를 지향을 해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 다른 어프로치를 스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접종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어려운 질문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 오후에 논의했던 주제들이 워낙 좀 넓은 주제들이 돼서 사실은 뭐 이렇게 아주 압축된 토론이 뭐 힘든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기 때문에 오늘 발표 패널 분들께 한 1분 정도씩 크로싱으로 마무리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홍 교수님부터 좀. 여기 질문지를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간과하고 있는 게 없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우범자가 자기 등에 고성능 폭약을 시한폭탄을 가지고 또는 뭐 폭탄을 가지고 이제 뭐 메디슨 뉴욕 타임스퀘어를 이제 진입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 사람을 놔둬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타임스퀘어로 진입하는 구역들을 봉쇄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사실은 코로나 19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가 다니는 동선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의 그 뭐 프라델이나 또는 기스올만 같은 사람이 이제 경계를 했는데 그리고 공격을 해댔는데 사실은 그 비식별화 기술의 문제가 물론 나오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다니는 길, 그 사람이 다녔던 길을 다른 일반인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셀프 디펜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간의 상호 조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 일변도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입법권자가 국회에서 충분히 수기를 해가지고 적절한 기준을 잡아서 어떤 경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또 이의 신청권은 언제 부여해야 된다. 어떤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를 해놔야 되는 거죠. 다행히 감염병 예방법에 그런 모듈이 최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권이.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이슈들이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뭐랄까요 가버넌스 역량이 결국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이제 이 코로나 크라이시스를 계기로 해서 이거를 좀 가다듬어 가지고 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훈호 교수님. 네, 지금 계속 뭐 말씀드리는 얘기인데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 그동안에 해온 저희 의료의 일에 대해서 좀 인정도 받는 기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서 지금 뭐 입법도 있고 정치도 있고 여러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첨예한 이슈인데 앞으로 5년, 10년, 15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게 의료가 좋고 또 우리나라가 좋고 우리 국민이 좋은지 한번 심각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각을 해서 너무 졸속적인 안 아니고 좀 아까 뭐 1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좀 몇 가지 좀 핵심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대희 교수님. 네, 지난 사스 이후에 가장 히어로가 된 사람이 이제 WHO의 마가렛 첸입니다. 그 당시 그분이 이제 홍콩이라는 조그만 정부의 이제 보건부 장관을 하던 분이 우리 이종옥 박사님 돌아가시고 바로 WHO 수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뭐 사실 뭐 얼마 전에 200번의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우리 차관님이나 우리 정은경 본부장이나 뭐 엄청난 또 이번 코로나가 만든 히어로가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정은경 본부장인데요. 이제 그런 약간의 어떤 단시적이고 사건적인 것보다는 좀 길게 꿰을 수 있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좀 장기적인 그런 준비가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에 이제 2월 중순에 첫 번째 사망자 생기고 나서부터 야 이거 시료 은행을 해서 코로나 코호트를 만들면 어떨까? 뭐 아까 우리 안덕 선생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백신 개발도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고요. 세이프티 중요하지만 넘버원 임포턴스는 에피커스입니다. 유효성이 제일 중요한데 좀 많이 놓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지만 저는 미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끝나는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각 영역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K-방역, K-바이오 이런 우리의 엄청난 힘, 에너지를 좀 이렇게 제대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이걸 정말 기회로 삼고 또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것들을 세계와 공유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정부도 그런 면에서 이번에 참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요. 의료진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고마움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의료진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들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 같고 오늘 그 병협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성 교수님.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적어도 우리나라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를 지금 아직 200명 미만 정도로 이제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질병들을 우리가 좀 까먹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2,000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조금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OECD 국가에서 사망률이 1위입니다. 이것에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중요한 이와 같은 질병으로 부상이 되긴 하지만 아울러 그보다 훨씬 중요하게 우리나라를 에서 중요했던 이 질병의 관리와 이러한 그 예방책에 대한 이와 같은 이슈도 가치주의를 환기해서 밸런스 있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잘 앞으로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교수님. 네, 아마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두 교수님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코로나19의 리뷰 다시 한번 검토도 무슨 일을 했든가 백서 발간하고 이런 작업에도 좀 힘을 쓰고 제발 부탁이 그 의료 기본 계획 법으로 만들어서 5년마다 만들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만들어진 지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만들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건 관리 몇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미충족 의료 우리가 세계 1위도 많은데 OECD에서 나쁜 걸로 1위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나갈 건지 그런 그림이 안 보여서 제발 부탁하건대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으로 다 모여서 이걸 같이 한번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이거 19 후에는 솔리다리티를 잘 만들어서 그런 좀 큰 계획을 세워서 합의 도출을 좀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바람입니다. 예. 네. 오늘 뭐 저희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요약을 해 보면 지금 현재 뭐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향후에 우리 사회의 큰 자산으로 이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복귀를 하면서 뭔가의 교훈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5분과 열띤 토론을 해주신 5분 패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특별 온라인 컨퍼런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